저는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미국에 사는 한 가정의 가장 조셉 윌슨이라고 합니다. 미군에서 저격수로 활동하며 전설의 스나이퍼라고 불리던 저였지만 지금은 전역 후 사랑스러운 어린 딸아이와 아내가 있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최근 들어 저는 아내에게 심각한 협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탓이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남자이자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취업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모를까 아내와 딸아이가 있었기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번번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과 감정 다툼을 하는 등의 일들로 해고를 당하곤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저는 전역 후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종 악몽을 꾸기도 하고 말이죠. 의사와 상담을 해보니 이와 같은 증상들은 군대에서 전쟁이나 실전 상황을 자주 경험하는 군인들이 겪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조셉 씨는 지금 취직 활동을 하는 것보다 그 트라우마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취업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제일 먼저 조셉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시죠.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의 상태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정신병자라고 치부될까봐 치료받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확실히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되더군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당장 구직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군인이라는 이유로 적군을 사살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기계적으로 해왔었는데 사회로 전역하게 되면서 그러한 일들이 감정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군에서 했던 저의 저격수 보직에 긍지가 있었고 수많은 적군을 처리하고 아군을 살려내면서 생긴 전설의 스나이퍼 명칭과 명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복합적인 심정들 때문에 더욱 힘들었죠. 일단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의사의 말을 곱씹으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격을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해지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잡생각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천성이 그런가 봅니다. 사격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고 또 실제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사격 실력이 있었기에 자신감 또한 출중했죠. 미국에는 가지각색의 사격장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사격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가는 사격장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사격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격이 지루해지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냥까지 할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격장이었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한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격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적 정밀 사격을 시작했죠. 사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설명을 첨부하자면 표적 정밀 사격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정된 종이 표적지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격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사격 방법은 늘 제가 사격을 시작할 때 실시하는 방법인데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어서 좋죠. 표적 정밀 사격으로 어느 정도 감을 끌어올린 저는 곧바로 클레이 사격을 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클레이 사격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에게 익숙한 사격 방식일 겁니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이 하늘에 비둘기를 날려서 총으로 맞히는 게임을 즐겼는데 그러한 방법을 현대에 와서는 비둘기 대신 접시를 하늘로 날려서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접시의 이름도 피전이라고 부릅니다. 클레이 사격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다른 일들은 못해 먹겠더니 사격하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워하고 있고 행복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런 곳에서 돈도 안 되는 사격이나 하는 제 모습이 짜증났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그 와중에 제가 사격하고 있는 바로 옆 사로에서는 웬 동양 인 무리가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사격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만 요란하지 날아가는 접시들을 전혀 맞추질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일반적인 동양인들이야 총기를 다뤄보거나 사격을 할 일이 많이 없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어찌나 옆에서 떠들어 제끼던지
너무 시끄러워서 약간의 경고성으로 동양인들이 놓친 접시 표적을 제가 쏘아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시끄럽게 떠들던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며 제 쪽을 바라봤죠. 사격장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죠. 저는 정중하게 부탁했고 당연히 그들도 제 말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신경질적으로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어설픈 영어로 우리는 한국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인데 이 정도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냐며 저에게 이해해달라는 강요를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죠. 한국인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없던 인종차별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해당 사격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 그들과 몸싸움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안 그래도 경제활동도 못하는 제가 가족들에게 입힐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격장에서 조금 벗어난 사냥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격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냥 시스템 때문이었죠. 일반적인 사격장들은 보통 사격 시스템들만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사격장과 더불어 사냥터까지 운영했기에 저에게는 거의 최적의 시스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격으로 감을 끌어올린 다음에 실전에 돌입하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클레이 사격을 하면서 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저는 한껏 기대에 부푼 상태로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이때는 몰랐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말입니다. 사냥터로 나간 저는 조금씩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왠지 익숙한 말소리들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은근히 신경에 거슬렸거든요. 클레이 사격장에서의 그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제 쪽을 은근슬쩍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도 하고 소리 내에 떠들고 웃기도 하더군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구나. 사냥터에 나가면서 저 따위로 떠들면 사냥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까부터 정말이지 맘에 들지 않는구먼. 저는 사실 클레이 사격을 조금 더 하려고 했지만 저들과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자리를 일찍 피해왔는데 마치 저들은 저를 따라온 듯할 정도로 제가 가는 코스를 그대로 따라왔죠. 이대로라면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저 한국인 무리와 충돌을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자 속으로 여보 미안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결국 저는 이동이 다 끝나고 실제 사냥터에 도착한 뒤로도 저런 식의 매너 없는 행동을 한다면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본격적인 사냥터에 도착한 저는 기어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어이 한국인 관광객들. 도대체 당신들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매너라는 게 없어? 여기 당신들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리고 여긴 사냥터라고. 사냥터에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나?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죠. 여차하면 그들과 몸싸움이라도 벌일 태세로 흥분을 한 터라 스스로도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찍이 떨어져 있던 다른 동양인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극도로 흥분해 있던 저를 말리더군요. 처음에는 그가 해당 한국인 관광객들 무리의 일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이 사용하던 어설픈 영어와는 차원이 다른 자연스럽고 깔끔한 영어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영어를 곧잘 하는 걸 보니 통역사쯤 되나 본데 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한 번만 더 시끄럽게 떠들면 이 총구가 당신들을 향해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사냥도 못하는 동양인들 주제의 사냥터는 왜 온 것이냐는 말까지 했죠. 좀 심한 말이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저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했기에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여태까지 오나 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던 영어를 잘하는 동양인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다시 옅은 미소를 띠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찰나에 옅은 미소를 짓던 동양인 남자의 다음 행동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죠. 순식간에 저에게 총을 겨누더니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탁 마이너스. 평소에는 그토록 익숙하던 총소리가 오늘만큼은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오줌을 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사타구니 쪽을 더듬거린 저는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제정신을 차렸고 분노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뭔 짓이야?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고 사람을 죽일 셈이야. 당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놀란 마음과 분노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총을 쏜 동양인 남자는 물론 그 옆에 있던 시끄럽게 떠들던 한국인들도 저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다른 곳을 쳐다보며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그리즐리 베어, 회색 곰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북미에서 서식하는 가장 큰 육식 동물이며 성체는 몸길이만 2m 이상에 이르고 몸무게는 500kg 이상까지 자란다는 그 무시무시한 곰이었죠. 그제야 저는 이곳이 회색곰이 서식하는 사냥터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쓰러져 있는 곰과 그 곰을 쓰러뜨린 동양인 남자를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에게 총을 쏜 게 아니라 저의 뒤쪽에서 저를 덮치려고 하는 회색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혼란스럽더군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지만 막상 그 이전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선뜻 그런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 저의 심정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해당 동양인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사냥터에서는 항상 숲 근처에는 오래 머물지 마시고 늘 주변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한국인입니다. 조셉 씨라고 했나요? 당신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중국 분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분들은 중국에서 관광을 온 것이고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이고 현지인이니까요. 사냥터에서 시끄럽게 구는 행동들은 제가 따로 주의를 주겠으니 조셉 씨도 화를 가라앉히시고 사냥에 집중하시죠. 뭐지? 저 시끄러운 단체 관광객들이 자신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 한국인 덕분에 목숨을 빚진 셈이 되었으니 나도 이쯤 해야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며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 사람도 기꺼이 저의 인사를 받아주었죠. 참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격 실력도 이처럼 출중한 것을 보니 괜스레 경쟁심까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사냥을 마치고 사격장으로 돌아가면 내기 사격을 한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한국인 사냥 가이드분도 저희 제안에 호쾌하게 웃으며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사냥을 하며 조금씩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전설의 스나이퍼로 불리던 저였지만 그 한국인 사냥 가이드 가 사냥하는 모습에 절로 혀를 내두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찌나 감이 좋고 신속하고 빠른지 동양인 중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사냥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격 내기에서 제가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냥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사격장으로 돌아왔고 기다리던 사격 명장 한국인 중년 남자와의 내기 사격을 시작했죠.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는 마지막 한 발을 눈을 감고 옆으로 서서 총을 갈기더군요. 물론 그마저도 명중했고요. 도대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아무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지만 사격을 저런 식으로 하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내기에 졌으니 저는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가진 돈을 모두 긁어모아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정말이지 우울한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혼하자고 달려들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남자는 제가 건넨 돈을 손으로 밀어내며 거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그 사격장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참 이상한 인연도 다 있죠? 사실 그 한국인 남자는 일반적인 사격장 직원이 아니라 그 사격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자신이 사냥 가이드 역할까지 맡고 있었는데 그날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저의 사격 실력을 보시더니 내기 끝에 저의 돈을 마다하시고 그 대신 우리 사격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왜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그 한국인 사장님이 마음이 변할까봐 냅다 허락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근무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딸도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한국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사격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지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동양인들은
총기 소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격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격장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절대 내기를 걸지 마세요. 특히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은 그날 패가 망신을 할 수도 있어요.